네, 오늘은 모수의 추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표본 평균의 모집 단위 루트하는 거죠. 점 추정치에서 우리가 구한 점 추정치에서 구간 추정치를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 볼 토픽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은 지난번 7장에서 또 봤지만 모집 단위 베르니 분포인 그러한 스페셜한 경우일 뿐 전혀 다른 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그런 게 적용이 될 거예요. 자, 하여튼 점 추정치에서 구간 추정치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 추정치에서 이런 식으로 구했죠. 그러면 오늘 볼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 단위 베르니 분포를 따르는 특수한 경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집 단위 분포가 알려져 있는 경우예요. 물론 모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집 단위 분포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아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 분포가 정기 분포가 아니면서 모집 단위 분포가 정기 분포가 아니면서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기 분포이려면 반드시 일단은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을 적용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가 적은 소표본일 경우에는 모집 단위 이럴 경우에 이거의 분포는 정기 분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분포일까요? 몰라요. 모른다 그랬죠? 알면은 했겠죠. 이거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 단위 분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만 유일한 조건이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모분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그래서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은 표본 평균은 이러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 모분포가 안다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돼버린 거죠. 차라리 몰랐으면. 자, 그래서 모분포가 베르니 분포인 경우에는 반드시 샘플 사이즈가 커야 된다. 즉, 왜?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P 해시, 즉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모집 단위 모 비율을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P 해시 이렇게 X 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X. 그래서 X가 베르니 분포를 따른다고요. 시그마 X는 바이너미얼 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비율, 성공 횟수 나누기 샘플 사이즈, 그러니까 그 성공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비율이 되는 겁니다. X바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분포가 베르니 분포를 따를 경우. 그럼 이것도 그대로 확장을 하면 간단하게 X바 대신에 P 해시 들어갈 거고 1.96 그 다음에 루트 이 경우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X바의 표준 편차죠. X바의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는 n분의 PQ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의 베리언스가 X바의 베리언스라고 하는 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분산이죠. 모분산이라는 건 모집 단위 분산이죠. 모집 단위 분산은 베르니 분포인 경우에 PQ.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대신에 PQ. 그러니까 시그마 대신에는 루트 PQ. 그러니까 전체 루트 n분의 PQ. 이걸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서 아차 실수하면 틀리는 경우가 뭐냐면 이 경우에는 루트가 분모에만 있는데 이 경우에는 루트가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 n분의 pq. 정신 못 차리면 루트 n분의 pq. 다 알고도 이거 계산 잘못해가지고 답이 틀려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경우도 똑같이 이제 이때 논리에서 이때요. 모분사를 모르는 게 당연하죠. 모분사를 모를 경우에는 시그마 대신에 s를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쓴다 그랬죠. 추정치 시그마 대신에 s. 그럼 시그마 대신에 s를 쓰면 더 이상 이거는 표본 전기분포 해당되는 1.96을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화 시켰을 때 이게 x바를 표준화 시켰을 때 표준 전기분포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t 변수 t 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t가 x바 마이너스 평균 u 그다음에 루트 n분의 pq 루트 n분의 s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하면 돼요. t 정의가 달라지게 되죠. p hat 마이너스 p 전체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t분포를 따르죠. 자유도가 n-1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수 n-인 t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p hat, q hat. pq 대신에 p hat, q hat 추정치를 썼기 때문에 t 변수가 되죠. 더 이상 g 변수가 아니고. 그래서 교재에 나온 이것도 이제 고치셔야 됩니다. g가 아니고 t를 고치고 이것도 표준 전기분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t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이게 n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디에 접근한다? g분포에 접근한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이 변수의 정의가 표준 전기분포를 따른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표준 전기분포에 근사한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지만 t분포를 따른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분사를 모르는 대표본 상황에서 x바일 경우에 시그마 대신 s를 쓰면 g분포 대신에 t분포를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을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뀌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새로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율에 대한 검정이라 가지고 구간 추정이라 그래가지고 별로 새로울 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그래서 1.96 대신에 t 무슨 값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t 표본 비율 p hat 플러스 p hat 마이너스 무슨 t 값에다가 루트 n분의 pq 플러스 t 값에다가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런 식으로 t는 이제 1.96 g분포를 따를 경우에 1.96에 해당되는 그 95%에 해당되는 그 값을 쓰면 되겠죠. 오케이. t 변수면 0. 요 t 값 여기 마이너스 t 값 여기 95% 해당되는 t 값을 여기다가 써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딱 정리해보면 x바 대신에 p hat 시그마 대신에 루트 p hat q hat이 들어가고 1.96이라고 하는 표준 전기 변수의 값 대신에 95% 해당되는 값 대신에 t분포에 해당되는 t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 이 핵심을 이해했으면
이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이 핵심을 이해를 못하면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 표본 비율의 신뢰 구간 이렇게 자꾸 나눠서 전혀 별개의 걸로 생각해서 자꾸 외우려고 든단 말이에요. 됐죠? 핵심이 뭐예요? 표본에서 나오는 이 표본 통계량의 X바, 표본 평균이 P에타고 같다. 시그마 X가 바이노미얼 분포, X가 베르디 분포를 따른다는 거고, 예,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무슨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는 공식을 떠올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식 쓸 때 루트 전체 n분의 PQ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니까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무작위로 선택한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명이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7장에서 한번 봤었던 그런 비슷한 예예요. 그러니까 표본 비율이 0.6이라는 얘기죠. P-hat. 샘플 사이즈 100에서 자, 이 경우에 점 추정치는 0.6이다. 구간 추정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P-hat 0.6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0.6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냐? 그런 얘기죠. P-hat 플러스 마이너스 1.96 대신에 해당 T 루트 n분의 PQ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대표본이니까 이게 대표본이니까 센트럴 리밋 세어림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T분포가 G분포에 접근한다. 그러니까 근사치로 여기 T값 대신에 1.96을 써도 틀리냐 맞냐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근사치다 이렇게 밝혀놓으면 되니까 1.96. 그래서 우리 교재 풀이해 보면 1.96을 해놨죠. 0.6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100 0.6 곱하기 0.4 P-hat Q-hat. X바의 경우 표본 비율 말고 베른디 분포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이 자리에다가 S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본의 표준 편차를 여기서 표준 편차를 자기가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X바 계산해야 되고 S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간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S를 따로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본 비율인 경우에는 이 S가 P-hat, Q-hat, 루트. 이거기 때문에 P의 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편리하죠. 0.6 곱하기 0.4. 0.6 플러스 마이너스 0.096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그냥 근사치로 이렇게 구하면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1.96이라는 숫자는 외우고 있기 때문에 엑셀이라든지 표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합니다.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8.5번부터입니다. 8.5. 이거는 G 테이블, T 테이블, 그거를 볼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있느냐. 그래서 T 분포표하고 G 분포표, 그걸 이용해서 이거를 작성해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T 테이블이죠, T 테이블, 특히 여기 T 테이블. T 테이블을 보고서 알파가 0.05, 0.1인 경우에 해당되는 걸 뒤에 표를 보고서 자유도가 이럴 경우에 알파는 이럴 경우에 한번 구해봐라 그런 거죠. 뒤에 표를 보고 구하면 되겠죠. 엑셀로 한번 또 구해보고 엑셀에 T 인버스 하면 쓰죠. 확률이 주어지고 거꾸로 변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T 인버스 값. 엑셀 갖고 한번 답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번. 표준 편차가 3으로 알려진 전기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6개의 관측. 자, 샘플 사이즈가 작죠? 소표본이죠? 실리건. 지금 점치 정치는 나와 있을 테고. 점치 정치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거는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준 편차가 3. 그러니까 시그마 대신에 3이라는 얘기죠. x바가 20 플러스 마이너스 1.96인지 뭔지 아직 결정 못했고, 표준 편차가 3 루트 표본의 사이즈가 16. 지금 대표본이 아니니까, 소표본이니까 센트럴 리미트 어림을 쓸 수 없고, 소표본인 경우에는 어떤 걸 요구한다 그랬어요? 모집단을 알아야 돼요. 정기 모집단인 경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표본의 사이즈가 작으면 무조건 모집단은 정기 분포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은 xy 분포가 정확하게 정기 분포든지 아니면 정기 분포에 근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고, 시그마를 모르면 이건 t가 되고,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정기분포를 전제로 한 거예요. x바가 g든지 t든지 반드시 원 변수는 정기분포를 반드시 따라야 돼요. 정기분포를 따르는 변수 값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게 바로 표준화된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정기분포가 아니면은 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자, 90% 신뢰 구간. 자, 이 경우는 정기분포를 쓸 수가 있죠? 네? 표본의 크기가 작지만 정기분포를 쓸 수가 있죠? 하지만 뭐예요? 모분산이 지금 알려져 있지? 알려져 있나? 네, 알려져 있네. 네. 알려져 있으니까 네, 정기분포를 쓸 수 있죠? 뭐를? 시그마 알 경우, 이건 시그마를 모를 경우, 표준 편차가 3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3 갖다 쓰면 되죠. 이 표준 편차는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같은 거는 함정을 뭐 이런 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인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도 주어져 있고 표본의 표준 편차도 주어져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갑자기 멘붕에 탁 빠져버려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는데 표본의 표준 편차도 있어요. 시그마도 있고 S도 있어요. 무조건 외운 사람이면 뭐 도대체 어떻게 상황인지. 알려져 있으면 무조건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쓰는 이유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추정값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쓴 건데, 표본을 통해서 표준 편차는 얼마든지 계산 가능한 거니까 모집단이 알려져 있던 알려져 있지 않던,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에만 추정치를 쓰는 것이지 아는데 왜 추정치를 왜 써요?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던 알려져 있지 않던 뭐 상관없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90%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분포에서 이 90%에 해당되는 이걸 갖다 쓰면 되죠. 95%에 해당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겠죠. 이거는 항상 스탠다드한 95% 신뢰 구간. 90%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90%에 해당되는 G값을 구하면 되죠. G테이블로도 구할 수 있고 엑셀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이하의 확률은 이 가운데가 90%니까 양쪽은 5%씩이죠. 네, 그러니까 요 값 이하는 이쪽이 5%니까 95%. 0.9.
대략 1.64. 1.64. 그러니까 마이너스 1.64. 그러니까 1.96 대신에 1.64를 쓰면 되죠. x바 대신에 20. 너는 샘플 사이즈 16. 분의 시그마 3. 네, 이걸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95% 신뢰 구간은 1.64 대신에 1.96으로 바꿔 끼면 되는 거. 8번. 정기 모집단에서 똑같은 지금 상황이죠.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6개의 관측값이 평균이 20이다. 자, 이 경우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정상적인 상황이죠. 표준 편차가 3이다. 표본의 표준 편차겠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니겠죠? 표본의 표준 편차. 자, 시그마 대신에 S, 3. 3의 값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90% 신뢰 구간하면 이게 1.64가 아니고, 이제는 1.64가 아니고, 이게 G분포를 이용하면 안 되고 T분포를 이용해야 되죠. T분포. 그러니까 T분포에서 G가 아니고 T분포에서 90%에 해당되는 이 값을 어차피 좌우대칭이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죠. 이쪽 한쪽 값만. 자, 그럼 T 인버스. 꼬리 부분의 T 인버스는 양쪽 꼬리 부분의 확률이라고 그랬죠. 양쪽 꼬리. 양쪽 꼬리가 합쳐서 10%, 0.1. 그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이니까 15. 이렇게. 1.75. 그래서 1.64 대신에 1.64가 아니고 1.75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95% 신뢰 구간은 꼬리 부분의 확률이 0.1이 아니고 95%니까 양쪽 꼬리 합이 5%. 0.5 0.05가 아니 0.05 2.13. 그래서 1.75 대신에 2.13. 그러니까 지분포에 해당되는 1.96이죠. 1.96 대신에 2.13. 이렇게. 항상 이게 T 변수의 값은 G 변수의 값보다 항상 크게 나와요. 왜 크게 나올까요? 꼬리 부분이 두터우니까. 그걸 체크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잘 계산했나 안 계산했나를 이 1.96이라는 숫자, 1.64라는 숫자, 이게 지분포에 해당되는 값이죠. 이게 95%, 90%. 이거 두 개 숫자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T분포에 해당되는 걸 제대로 했느냐? 꼬리 부분이 두텁다는 거니까 똑같은 꼬리가 이 경우에 1.96. 똑같은 꼬리가 지금 여기가 2.5%란 말이야. 꼬리가 두터우니까 여기가 5%에 해당되는 게 꼬리 부분에 2.5%에 해당되는 게 1.96이라면 G변수에 1.96이라면 이 T변수는 두꺼우니까 이쪽 부분에 확률이 더 크니까 뒤로 더 가야 되죠. 더 갈 수가 있죠. 그래서 2.13 아까 1.64라는 값 대신에 1.75 1.96 대신에 2.13 이렇게 항상 T 값은 똑같은 확률에서 G 값보다 항상 커요. 그걸로 체크해 보면 돼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자, 8.9번하고 8.10번은 대표번인 그런. 지금 8.7, 8.8하고 다 지금 표본의 평균은 다 20이에요. 20. 다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표준 편차의 값은 모조리 다 3이에요. 다 똑같이. 그래서 달라진 거는 지금
모 편입 편차냐, 표본의 편입 편차냐. 표본의 사이즈가 작으냐, 크냐, 16이냐, 100이냐. 그 차이죠. 대표본. 표준 편차가 3으로, 이건 지금 8.7번하고 대비되는 문제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3이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샘플 사이즈가 100이네요. 100. 그러니까 여기 n 대신에 16이 아니고 100으로만 바꿔 끼워넣으면 되는 거죠. 10번도 마찬가지예요. 8.8번의 상황에서 n 대신에 16 대신에 100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뭐 계산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뭐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겠어요? 그거를 지금 물론 뭐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원래 근본 이 문제를 제시한 목적은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이 목적은 뭘까요?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표본의 사이즈만 다르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을까요? 물론 소표본, 대표본 한번 갈라봐서 이렇게. 그것도 좀 목적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표본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실내 구간이 어떻게 변하는 건가? 좁아지나 넓어지나? 자,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의 공식이죠. 여기서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나왔다. 다른 건 다 똑같고. 사테르스 페리브스적인 분석 방식이죠. 물론 샘플 사이즈를 증가시키면 x바 값도 달라져요. 모 표준 편차를 모르고 표본의 표준 편차 s로 대신한다면 그것도 좀 달라질 거고 실제는 달라질 거고. 근데 다른 값은 불변이고 n만 증가한다 하는 거는 n만의 고유한 효과를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부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놨죠. 세테르스 페리브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지금 n만 증가시키는 경우 8.7하고 8.9번 그렇게 묶여있고 8.8하고 8.10번이 그렇게 묶여있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n만 증가한 경우 어떻게 했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좁아지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좁아지면 좋은 건가요? 넓으면 좋은 건가요? 좁으면 좋은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답은 다르죠? 뭐에 따라 다른가요? 그 구간의 실내 수준이 어떤 건가요? 가 문제. 구간이 사실 좁게 얘기하면 좁게 얘기할수록 좋아요. 하지만 그 구간이 실내 수준이 낮아져 버리면 아무리 좁아도 그건 차라리 실내 구간을 넓혀놓고 대신에 실내 수준을 높이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이 값을 이게 표본 오차라 그랬죠? 표준 오차가 아니라 제발 혼동하면 안 돼요. 표본 오차 샘플링 해라.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본 오차가 크면 컴퓨터 인터벌이 굉장히 길어지죠. 길어지면 아무래도 그 구간 안에 길면 길수록 구간 안에 모집단의 모평균 값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요.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다른 건 길어지면 신뢰 수준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컴퓨터 인터벌이죠. 인터벌. 신뢰 수준 여기 지금 95% 똑같이 95%인 경우 8.8번의 이 경우하고 8.10번의 이 경우하고 95% 똑같이 95%죠. 그 구간 안에. 근데 어떤 게 더 좁아요? 8.10번 밑에 있는 게 더 좁죠. 8번의 2번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렇다 그러면 밑에 거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좁아졌어요. 근데 실내 수준은 여전히 95%. 이것도 95% 실내 구간, 이것도 95% 실내 구간. 그렇죠? 그래서 95% 똑같은 실내 수준에서 이 컴피던스 인터벌
길이가 긴 거하고 짧은 게 두 개가 있다. 그럼 당연히 어떤 걸 택하겠어? 당연히 이걸 택하지. 신뢰 수준이 똑같은데 좁은 게 더 좋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똑같은 신뢰도 하에서 보다 더 좁은 구간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표본의 사이즈가 커지면 똑같은 신뢰 수준 하에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게 지상 과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신뢰 수준을 100%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표본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신뢰 수준은 100% 신뢰 수준이 나오는 거죠. 그 구간에 없을 가능성이 제로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뢰 수준을 무조건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 수준도 높으면서 구간의 길이도 좁으면서 이렇게 돼요. 신뢰 수준은 무조건 높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왜? 그건 굉장히 쉬워요. 뭐예요? 아니죠. 신뢰 구간을 넓히면 되니까. 신뢰 수준 99%의 신뢰 수준 99%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어라. 만들 수 있죠? 우리가 90% 신뢰 구간을 만들고 95% 신뢰 구간을 만들었듯이 99% 신뢰 구간도 만들 수가 있어.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건 좀 잘못 적혀 있는데 90% 신뢰 구간을 만들 수도 있고 95% 신뢰 구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99% 신뢰 구간은 못 만들겠어요? 99% 신뢰 구간도 만들 수 있고.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죠? 이 값이 x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 값이 점점 커지는 거죠?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이 값이 커지잖아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또 이렇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값이 커진다는 의미, 그리고 샘플 사이즈를 늘린다는 의미, 이런 거를 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거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연습 문제는 나온 겁니다. 다른 목적이 보다도 그런 목적이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산은 용량 240ml의 캔 음료를 생산해 판매하다. 하지만 보틀링 과정이 완벽할 수 없어서 전 캔 음료가 240ml 캔이다. 당연히 생산하면 정확하게 240을 따르지는 않을 테고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그 편차의 평균을 내보니까 한 2mm 정도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략 240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정도 사이에 이게 만약에 전기포를 따른다 그러면 그 안에 약 한 70%가 있다는 얘기죠. 대략적인 범위를 따질 수 있잖아요. 소비자 단체에서 이 제품이 정량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다. 100개 캔을 무작위로 조사할 때 평균 용량이 이럴 확률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9장에서 가설 검정을 배우게 되면 정확하게 이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가설 검정을 배우기 전에 신뢰 구간을 갖고도 이러한 판단을 대략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근데 가설 검정을 하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소비자 단체에서 정량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조사해 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XY 분포가 정기 분포를 따르죠.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자, 그러면 가운데 뮤가 있죠? 뮤가.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뮤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뮤를 지금 알고 있어요.
평균은 240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평균이 240이 모평균의 값이 소비자 단체에서는 정량대로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모평균의 값이 이게 아닐 것이다. 이게 아닐 것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그걸 의심하는 거죠. 자, 여기 1번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 단체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이 주장이다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회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240이라면 X바의 분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1번 문제는 모평균이 회사가 제대로 음료수의 용량을 맞춰서 판매하고 있다. 즉 모평균의 값이 240이다. 그게 맞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용량대로 정량대로 판매하고 있나 안 하고 있냐의 판단은 상식선에서 먼저 어떤 게 서로 동의가 이루어지냐면 정량대로 판매되고 있다 아니다의 판단은 평균적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매 한 개가 그 엘리먼트 모든 한 개가 전부 다 240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평균이면 되는 거예요. 원래 마틀링 할 때 이거에 200cc짜리다, 뭐 1.5L짜리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오차는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평균치를 갖고 서로 대항을 하는 것이지 일일이 하나하나를 갖고 서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뮤 240 뮤하고 X바. 그래서 소비자 단체도 저기 주장을 할 때 표본을 갖고 오면 그 표본에 평균치를 갖고서 이게 X바가 예를 들어서 240보다 작다. 그러니까 좀 의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00개를 조사했는데 이거 다가 아니고 한 개가 240보다 작게 나왔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항상 평균치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치. 자, 그러면 회사에서 제대로 이 용량을 담고 있는지 안 담고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표본을 갖고 모집단을 모르는 가운데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표본 갖고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느냐. 그럼 우리는 표본의 평균이 이러한 분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주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뮤가 모집단의 평균이 240이라면 그런 모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면 안 돼, 플러스면 안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용량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쪽 못 가고 뭐 0 이상이겠죠. 자, 그러면 모평균이 240인 모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X바의 분포는 뭐 이론적으로는 정기분포예요. 정기분포. 그러면 이 X바 값들이 전부 240에서 나올 수 있는 X바 값들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범위에 있는 X바 값들을 이 모집단에서 나온 X바 값들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0개의 캔을 무작위로 수거할 때 조사할 때 평균 용량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240.392 239.608 이거는 딱 뭘 의식하고 일부러 만들어진 숫자예요. 어떤 거냐면 X바는 본래대로 이게 본래 의미하는 대로 X바는 그죠? 뮤 플러스 X바가 확률 변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건 맞아요. 이제 X바가 확률 변수니까 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정확하게 맞아요. 0.9. 이게 확률 변수니까. 그래서 x바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은 0.95죠. 즉 x바가 전체가 아니고 여기요. 이 범위 안에 9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x바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95%의 x바들. 그래서 뮤가 지금 240이죠. 마이너스 1.96 루트 100개죠? 10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2 분의 2. 뭐 표준 편차를 알던 모르던 상관없어요. 지금 뭐 표준 편차인지 뭐 표본의 표준, 지금 문제에서는 뭐 표준 편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표본의 표준 편차도 상관없어요. 이게 근사에서 1.96 값을 쓰면 되기 때문에 1.96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라는 얘기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96. 자, 이걸 계산하면 240 x를 한번 계산해봅시다. (240) 플러스 2.96 곱하기 2죠. 2 나누기 10이네. 2 나누기 10 240.39. 일부러 240.39이라는 숫자를 이거에 맞춰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40.39. 마이너스를 하면 239.608이 나와요.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문제니까. 즉 뭐냐면 뮤가 240이 맞다면 240을 가정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240이 맞다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표본의 평균치는 239에서 0.60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x바들이 전체 95%다. 그런 얘기야. 전체 x바들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x바 표본에서 x바를 구했어요. 표본에서 x바를 구했는데 그 x바 값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신뢰 구간이잖아요. 신뢰 수준. 95%의 신뢰 수준으로 이러한 모집단에서 나온 x바 값이 이 안에 값이라면 95% 신뢰 수준으로 이 모평균의 값이 240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 흥분하는 경우가 뭐예요? 표본 평균 값을 구했더니 240보다 작게 나왔어요. 이거 용량이 부족하다.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24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샘플 100개를 갖고 조사해 보니까 240보다 작게 나왔어. 흥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흥분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그냥 머쓱해질 수가 있는. 흥분 안 해도 될 일에 괜히 쓸데없이 흥분한 건지. 만약에, X바가, 예를 들어서, 2번에 아르바이트 학생 영희가 소비자단체에서 이 학생한테 영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100개를 갖고 조사를 했더니 X바가 240.1이 나왔어요. 240.1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제가 문제를 만들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상황하고 지금 안 맞아요. 자, 239.7이 나왔어요. X바가 소비자 단체에서 계산했는데 239.7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모평균의 값이 240보다 작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야.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야. 왜? 모평균이 240이더라도 샘플 평균의 값은 얼마든지 24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모평균의 값이 240이면 샘플 평균의 값은 절대 24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안 되나? 안 되나? 그게 아니란 얘기죠? x바가 이러한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x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무슨 키, 4명 학생의 키 갖고도 그때 해봤지만, 해봤죠? 모평균의 값하고 샘플 평균의 값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모평균보다 작은 값들이 샘플 평균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어느 정도 선에서? 240보다 작은 x바 값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240보다 작은 값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이 뮤가 240이 아니라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항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네. 어느 정도껏 얘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기분포의 성질을 보면 이쪽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x바 값들은 여기서 뮤가 240이더라도 가능한 x바 값들은 이론적으로 0도 나올 수도 있고 1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 10도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거는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집단이 샘플 평균이 10이 나오는데 모평균은 240이다. 그런 모집단에서 나온 값이다.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경계선을 정해놓은 경계선을. 신뢰 구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이라는 게 다른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구간이라는 게 모평균이 지금 추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240이라는 걸 안다면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모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95%의 값은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x바의 값이 95%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그 값이 신뢰 구간 안에 들어오면 x바란 값이 이 컨피던스 인터벌의 하나의 원소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그 뮤가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이게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딱 95%만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말에 이해가 딱 됐으면 사실 구장 검정을 지금 다 이해간 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검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부분에서 건너뛰지 못해요. 신뢰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데 자, 왜 이런 거를 예를 들면 230.608보다 작게 나오면 그거는 모집단의 평균이 240이라고 하는 그런 모집단에서 나온 샘플 평균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여기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가능성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요 값보다 작은 샘플 평균의 값들은 이거는 지금 뮤가 240인 모집단에서 나오는 샘플 평균의 값들의 분포고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뮤가 240보다 작은가 예를 들면 뭐 200여도 좋고 230여도 좋고 그러한 모집단에서 나온 그러한 모집단의 분포 그런 모집단에서 나오는 샘플 평균의 분포 그러면 요 부분에 나오는 요 값들이 여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95%를 벗어나는 값, 이 값들은 여기서 나온 x바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 면에서 뭐요? 이러한 모집단에서 나온 x바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훨씬 더 크다. 이건 조금만 더 커서도 안 돼요. 훨씬 더 커야 돼. 왜 훨씬 더 커야 되느냐는 나중에 이제 구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능성이 대결해야 된다 하지만 조금만 더 커도 안 돼요.
훨씬 더 커야 돼.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크죠 이게? 여기서 가능성, 이 높이는 확률, 밀도, 확률은 아니지만 가능성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이 가능성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더 크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실내 구간을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모집단의 모평균이라는 값을 안다고 가정을 하면 240을 가정하면 그럴 경우에 x바의 95%에 해당되는 범위의 값을 구해내게 돼요. 그게 문제에서 나온 이 값과 이 값이죠. 이게 하한이고 상한이에요. 이게 맞다면 95% x바들은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 나머지 이쪽 5%는 이러한 모집단에서 나온 값이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얼마요? 합쳐서 5%죠. 이쪽 2.5%, 이쪽 2.5% 하지만 있지만 그 가능성이 너무 작다.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판단. 아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 이런 값이 나온다. 그래서 239라는 값이 나온다. 샘플 평균의 값이. 그러면 그거는 뮤가 240에서 나온 x바 값이 아니라 뭐예요? 240보다 작은 그런 모평균에서 나온 그런 모집단에서 나온 x바 값이라고 하는 거야. 이 값은. 여기 3번 문제처럼요. 철수가 수거한 100개의 평균 용량이 239.5죠. 그래서 239.608보다 작아요. 거기 값이 나왔죠. 모평균에 대한 철수의 95% 신뢰 구간에 신뢰 구간에 모평균 240이 포함되어 있는가? 없겠죠? 신뢰 구간을 만든다 그래도 x바를 x바 239.5 갖고 신뢰 구간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게 240을 과연 포함할 수 있을까요? 꼭 계산을 해봐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직접 계산해 봤으면 좋겠지만 이건 계산해 보나 마나 신뢰 구간 239.5일 경우에 컨피던스 인터벌에 뮤 240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얼마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아주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239.608 요거만 써놓읍시다. 자, 요거하고 요거 사이 거리가 뭐예요? 여기 지금 95%죠? 95% 요거 이거 지금 어떻게 구한 거예요? 239.608이 뮤 마이너스 240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구한 거죠? 이렇게 해서 239.608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요 거리 요 거리가 239.608 240 빼면 0.3 얼마면 나오겠네? 0.3 얼마 맞죠?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거리가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자, 여기 3번 문제에서 철수가 얻은 x바 값이 239.5예요. 그럼 그것 갖고 신뢰 구간을 만들어 본다 이거죠? 239.5. 그러면 신뢰 구간을 만들면 239.5에 x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예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똑같죠 지금? 똑같죠 이거 지금? 자, 239.5가 여기 있죠 지금? 좀 더 과장되게 표시하면 여기가 지금 239.5죠?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40까지의 거리가 이거라고요. 그럼 239.5에서 실내 구간의 거리가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차범위 아니에요? 오차범위. 자, 그러면 당연히 뮤를 포함을 못 시키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어려운 수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오차 범위. 여기서 오차 범위 오고. 당연히 240에 못 미치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제가 그렇게 본 거하고 이렇게 본 거하고 좀 결론이 똑같아요. 지금 X바가 이렇다. 239.5다. 그러면 그 실내 구간 안에 240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실내 구간의 상한이 240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철수가 만든 실내 구간은 지금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240 전에서. 여기서 이렇게. 실내 구간 여기. 240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구한 239.5 그 샘플 평균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 안에 모평균이 없단 말이에요. 신뢰도 얼마로? 95% 신뢰도로 이 안에 없단 말이에요. 즉 240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95% 신뢰 수준으로 뮤는 241, 2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40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3번 그렇게 나온다면 샘플 평균 갖고.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에서 철수한테 시켜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가 직접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가 조사를 했는데 X바 값이 239.5가 나왔다 하면 그건 무슨 증거가 되느냐? 239.5로 만든 신뢰 구간 안에 240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95%의 신뢰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240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즉 240보다 작다는 증거다 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소비자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100개 갖고 조사했는데 평균이 240.1이 나왔다. 240.1 여기란 얘기죠? 240.1 그러면 이거 갖고 구한 신뢰 구간 안에 240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고차가 0.1 아니에요. 지금 오차 범위는 지금 0.1보다는 좀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40.1 갖고 구한 239.5가 아니고 240.1 갖고 구한 신뢰 구간 안에는 지금 뮤 24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으로 모평균이 240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 단체가 회사가 제대로 용량을 내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해볼 필요도 없는 게 표본 평균이 240보다 크게 나왔잖아요. 240.1로. 일단 크게 나오면 그거는 240보다 작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샘플 평균이 240보다 크게 나오면서 이게 모평균의 값이 240보다 작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증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걸 조심스럽게 8.1번, 11번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일일이 계산해보고 이 그림 그려보고 오차 범위라고 하는 거 거리 이런 거 따져보고 신뢰 수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거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갑자기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이 문제에서 갑자기 벽에 확 부닥쳤다. 그러면 신뢰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도 자기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닥쳤다는 얘기는 신뢰 수준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갑자기 이상한 것 같고 뭔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문제 같고 전혀 또 다른 이상한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벽에 부닥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라,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 안에 뮤가 있을 가능성이 95%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100%로 하면은 뭐 구간을 얼마든지 넓게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95%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뭐 추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도 선에서 그걸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른도 선에서 모집단의 평균값은 이 정도 범위 안에 있다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표본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모평균의 값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95%의 확신으로.
95% 확신으로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없다면, 그 안에 모평균이 없다면, 뭐야? 그러면 모평균이 뭐 내가 잘못된 거지, 그게 잘못된 거지. 하여튼 둘 중에 뭐 하나인 거죠. 내가 지금 뭘 가정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하여튼 뭐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틀린 거야.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표본은 잘 만들었다. 지금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은 일단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정확하다. 표본 평균은 뭐 다르게 샘플링을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봤을 때 신뢰 구간 안에 내가 구한 표본 평균 갖고 구한 신뢰 구간 안에 모집단의 모평균 값이 95%의 확신으로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신뢰 구간 바깥에 있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그래서 이게 철수같이 그러한 식으로 구해놓은 신뢰 구간 안에 지금 없잖아요? 95% 신뢰 구간 안에 없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시비를 할 수도 있는데, 뭐 네가 잘못 측정하지 않았느냐, 뭐 이거를. 근데 그건 제대로 측정했다고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 구간, 근데 그 구간 안에 240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240, 모평균이 240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증거다. 이 신뢰 구간이 바로 그 증거다 하는 거. 8.11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 이게요.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 239.608에서 240.392예요. 나와요. 그러니까 그 239. 문제 나와 있는 그 숫자가 바로 모평균이 신뢰 구간이라 모평균이 240이 맞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금 맞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소비자 단체하고 그 회사하고 지금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가정하면 샘플 평균은 바로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95%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240이 맞다면. 240이 맞다면. 요거. 샘플 평균의 95%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샘플링을, 그래서, 100번을 하게 되면 95개는 이 범위 안에 나오고, 나머지 5번만 이 바깥에 게 나온다. 물론 나올 수는 있다. 그 얘기는 바로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야.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그걸 잘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0.2의 95% 신뢰감. 0.2가 구한 240.1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을 하나 이제 샘플링해서 구했죠. 240.1 값. 그래서 240.1 값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239.708, 240.492.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이 되겠죠. 0.2가 구한 신뢰 구간 안에는 240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철수가 구한 신뢰 구간은 239.892가 상한이죠. 이렇게. 철수가 구한 신뢰 구간은 24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보세요. 철수가, 0.2가 구한 X반은 요 240이 맞다고 가정할 경우에 구한 X바의 95% 범위. 그러니까 240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죠. 240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이 범위 안에 값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39.5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죠.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 철수는 여기가 있고, X바 값이 철수 X바는 여기 있고, 0.2의 X바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100명이 신뢰 구간을 구한다 그러면 0의 X바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240을 포함하고 있고 그런 5명은 신뢰 구간 안에 240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철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철수는 그 신뢰 구간을 잘못 구한 거냐? 철수는 신뢰 구간을 잘못 구한 거냐? 240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러니까 그런 재수 없는 사람이냐? 신뢰 구간을 잘못 구한 그 5명 안에 속한 거냐?
그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르게 볼 수도 있죠. 다르게 어떻게 해요? 이 x바는 그러니까 이 x바는 뮤가 240이라는 모집단에서 나온 x바가 아니고 사실은 뮤가 240보다 작은 그러한 모집단에서 나오는 x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를 확 뒤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40이 맞다면 실내 구간의 95%는 240을 포함해야 되지만 뮤가 240 그거는 전제가 그런 거예요. 240이 맞다면. 그러나 만약에 240이 틀리다면 철수처럼 그렇게 뮤 값을 포함하지 않는 실내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40이 만약에 맞지 않다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240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나머지 5명이라고 하는 이런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 95%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실내 구간을 만들어낸 그 5명 중에 하나인 철수. 그 철수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설 검증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 가설 검증이라는 게 바로 이런 싸움이에요. 어떤 표본 평균을 보고 그게 이러한 모집단에서 나온 거냐?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가능성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얘가 실내 구간을 잘못 구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이 모집단의 모평균의 값이 240이 아닌 잘못된 거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동떨어진 x바 값을 구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가설 자체가 틀렸다. 240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15번 보시면은 아까 제가 했던 실내 구간 각각 실내 구간을 만드는데 쓰였던 변수들을 하나씩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이렇게 변해보는 거야. 실내 구간의 크기가 이러한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변해보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불변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증가한다. x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의 표준 편차. 뭐 시그마든 s든 이거야. 이게 증가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넓어지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동일한 다른 조건이 똑같으니까 동일한 실내 수준에서 시그마가 작은 거와 큰 거를 비교해 보면 작은 게 더 좁잖아요. 동일한 실내 수준에서. 동일한 실내 수준이라고 하면 인터벌이 좁은 게 당연히 좋은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 실내 수준은 높여야 되고 실내 수준은 높여야 되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여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2번 실내 수준을 95%에서 99%로 증가시킨다. 실내 수준을. 뭘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건드렸다는 얘기죠. 이거 1.96. 예를 들면 뭐 2점 얼마 99%로 만들면 이게 2점 얼마잖아요. 그래서 실내 수준을 증가시키면 컴피던스 인터벌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100% 실내 수준을 100%를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컴피던스 인터벌을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버리면 실내 수준 100%씩. 그 다음에 3번 표본 크기를 500에서 1000으로 증가시켰다. 자, 여기는 동일한 실내 수준에서 표본 크기를 증가시키면 인터벌이 짧아지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표본 크기를 일단 증가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런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요의 법칙,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다운돼야 된다? 근데 가격을 올렸는데 수요가 다운 안 돼. 요즘 기름값처럼. 그럼 수요 법칙이 틀린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이거 똑같이 보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무조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나? 동일한 실내 수준에서? 아니죠. 실내 표본 크기를 증가시키면 또 다른 게 또 변하잖아요. x 바드 값도 변할 수도 있고 표본의 표준 편차 값도 변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정책 펴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면, 그래서 유리의 소비를 좀 줄이려고. 하지만, 세테르스 페리브스적인 관점에서는 맞죠? 하지만 실제로 가격을 올렸는데 유리의 소비가 안 줄어들죠? 정책의 효과가 안 나타나죠? 마찬가지 얘기예요. 저걸 했다 그래서 반드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좁아진다?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다른 값이 전혀 안 변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본 평균도 똑같이 나오고, 표준 편차도 안 변하고, 그러면 이것도 안 변하고 이것도 안 변하고, 그러면 샘플 사이즈만 안 변한다고 그러면 이 n 값이 커지면 당연히 컴피턴스 인터벌의 길이는 좁아지죠. 자, 그 다음에 8.16 의지문이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산에 대한 거는 안 했어요. 8.18번 이제 비율이죠. 17번부터 이제 비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18번 볼까요? 18번. 한 보험회사가 자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고객 80명을 조사한 결과 35명이 이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도, 그러니까 동시에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 보험하고 개인연금 보험하고 동시에 가입한 사람이 고객 80명 중에서 35명이 동시에 가입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동시에 가입한 고객의 비율에 대한 점 추정치를 구해놨는데 그거를 구간 추정치를 구해봐라. 그런 얘기죠. 80분의 35 P햇 80분의 35 P햇 플러스 마이너스 90% 신뢰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95%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90%는 뭐 그에 관련된 숫자를 잡아내면 되니까 95%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P햇 Q햇. 그래서 P햇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고 Q햇은 1-P햇이고 n은 80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점추정치, 구간추정치. 그러니까 다른 표현 어떤 방법보다도 이러한 표현 방법이 그래서 간편하다는 거예요. 점추정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구간 추정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뭐 하나 해놓고 뭐 하나 증거를 잡아놓고 그랬잖아요. 어떤 동안의 어떤 가수 대략적인 보고서 자기가 딱 잡아내는 나이가 있어요. 하나 숫자가. 그럼 그냥 순간적으로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요. 그런 방식이라고 그랬죠. 점 추정치를 항상 먼저 뽑아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에서 구간 추정치를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계산상으로 개념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소수로 표현하는 것, 데시말 넘버 소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퍼센트지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럴 경우에 신뢰 구간을 작성할 때 아예 처음부터 소수 말고 퍼센트로 표시를 할 경우에 뭔가 그 공식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문제예요. 결론은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하는 얘기. 예를 들면 17번 같은 경우에요. 숫자만 나와 있어요. 자, 200개 중에 10개가 불량품이었다. P햇이 계산하기 쉬우니까 저거 한 거야. 200개는 10개. 그럼 이거 0.05라고요. 0.05. 그럼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0.05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00의 PQ 0.05 곱하기 0.9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소수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보세요. 여기 100 1-P햇이 아니라 100-P햇이 나죠. 퍼센트로 그냥 숫자를 이렇게 바꿔도 되느냐 이거예요.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냐 이거. 5% 플러스 마이너스 200에 5% 곱하기 95% 이래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최종 단위는 다 지금 요걸 계산하면 요것도 이제 퍼센트 단위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종 답도 퍼센트 단위로 나와.
이걸 이렇게 데시말 넘버로 하고 나서 최종 답을 퍼센트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다 10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곱하기 100을 해볼게요. 그럼 0.05에다 곱하기 100 하면 5 나오죠?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0 0.05 곱하기 0.95에 곱하기 100 하면 루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100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100의 제곱이니까 분자에다 곱해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루트 안이 200분의 여기다 각각 100을 곱해주면 되죠? 5 곱하기 95 똑같죠? 그래서 퍼센트로 표본 비율 같은 경우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방식을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소수로 써도 되고 퍼센트로 써도 되고 단위만 일관되게 유지시켜주면 전혀 답이 달라지지 않는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